이론 자체는 겁나 단순합니다. 자, 헬스 법칙이 뭐냐면 자, 그냥 랜덤한 어떤 반응식이라서 A라는 물질이 C가 되는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반응이 존재하면 이 반응이 진행되기 위한 델타 H가 생기겠지. 발열이든 흡열이든 델타 H 값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A에서 C가 되는 이 델타 H를 델타 H1이라고 일단 적어 볼게. 근데 A라고 하는 물질이 하는 반응이 이렇게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야. 사실 우리는 흑연만 놓고 생각해도 흑연이 관여하는 반응은 엄청 많지. 그치? 흑연이 산소랑 그냥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산소랑 반응을 해도 불완전 연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거랑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수소랑 반응시켜서 CH4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A가 또 반응해서 B가 된다고 생각해봐. 이 B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물질인 거죠. 그래서 A가 B가 되는 반응은 델타 H2야. 이 반응의 엔탈피는. 근데 심지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결국은 우리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조건만 맞추면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건 어떻게든 가능하거든. 항상 가능해. 원소나 원자의 종류를 바꾸지 않는 이상해야. 그치? 원자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연금술 혹은 우리 핵융합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는 이상해야 그냥 그 있는 원자들의 배열을 바꾸는 건 어떤 상태든 항상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게가 가능할 거냐면 B가 C가 되는 반응도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B가 C가 되는 반응의 델타 H를 엔탈피를 델타 H3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헬스 법칙은 뭐냐면 델타 H1은 델타 H2 더하기 델타 H3 이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걸 우리 지난번에 막바지에 요 그림 한번 잠깐 그리면서 결합 에너지랑 엔탈피의 차이를 설명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저게 너무 당연하게 되는 게, 자, 요게 A라는 물질의 엔탈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C라는 물질은 A보다 엔탈피가 낮은 애라서 요게 C야. 그래서 A가 C가 되는 건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럼 델타 H1은 어떻게 돼? A가 C로 내려가는 요렇게 화살표, 이게 델타 H1이거든. 근데 B라는 물질은 A보다 에너지가 큰, 엔탈피가 큰, 그러니까 흡열 반응을 해야 되는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되는 게 델타 H2가 되겠지. 그리고 B가 C가 되는 이게 델타 H3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델타 H1의 값은 델타 H2와 델타 H3를 더한 값과 같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선생님, 이거랑 이걸 더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왜? 델타는 이 자체들이 뭘 안에 갖고 있어요? 부호를 다 가지고 있죠. 어차피 얘는 음수, 얘도 음수 값을 갖고 얘는 양수 값을 갖고 있을 거니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헬스 법칙 개념 전부입니다. 어때요? 개념이 간단하죠? 개념이 간단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다? 네, 문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보단 별게 아닌 게, 제일 간단한 형태의 헬스 법칙을 하나 해볼게. C는 당연히 흑연인 걸로 하고, 맞나? 393. 자, 일단 이런 식이 하나 주어져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C 더하기
5가 CO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요거 2하고 요거 2하고 2CO 가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럼 이 델타 H는 마이너스 590 kJ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아두면 맞나? 대충 하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두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주어졌을 때 우린 뭘 구할 수 있다가 헬스 법칙의 얘기인 거냐면 결국은 CO2가 CO가 되는 형태의 엔탈피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CO 더하기 O2 오케이 O2 그러면 얘가 두 개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 델타 H가 몇이게를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게 헬스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어떻게 가면 되냐면 CO2가 지금 우리 위의 식에서 어딘가를 거쳐서 이 CO로 오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어차피 주어진 식에서 CO2가 어디로 가려면 탄소와 산소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러면 CO2 두 개니까 두 개의 탄소와 두 개의 산소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은 뭐야? 지금 이 반응에 무슨 반응이 돼요? 역반응이 되는 거지. 그쵸? CO2, C랑 O2가 CO2가 되는 반응이 아니라 얘는 CO2를 C랑 O2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 반응이 역반응이니까 마이너스 393.5kJ이 아니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맞춰져 있으니까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배 하면 이거 몇입니까? 787이네요. 네, 그러네요. 787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게 787이야. 그리고 얘가 되는 건 어때요? 요 식인데 O2가 어차피 여기 두 개 있었다가 여기 O2 하나 남거든. 그러면 O2의 한 개의 변화를 빼고 나면 결국 이 식을 뭐 하면 돼?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그럼 요 엔탈피 변화는 그냥 마이너스 590kJ를 쓰게 되겠지. 그래, 이게 틀렸어. 이게 값이 너무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아무튼 뭐 일단 상관없이 방법만 우리 익히고 갑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식의 델타 H의 값은 뭐가 나와야 된다? 더한 맞네? 맞는 것 같다. 맞다. 오, 맞다. 맞다. 맞아. 그럼 몇이에요? 197 kJ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헬스 법칙입니다. 쉽죠? 저 O2를 신경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도 볼 건데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O2는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O2가 하나 나오면 되지. 근데 여기 O2가 어차피 두 개 들어있지. 그러면 O2 하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되니까 O2가 하나만 반응에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 반응에 참여하는 양은 같으니까 그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식에서 보면은 그쵸. O2가 하나 쓰이잖아? 그럼 하나 쓰여서 없어지고 O2는 하나 남아있어도 여기 O2 하나 그대로 남아야 되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2차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결국 풀게 되는 문제들에서 다 O2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렇게 문제를 안 내서 그래 그냥. O2까지 신경 써야 될 정도로 문제를 그렇게 지랄맞게 내진 않습니다. 대신 다른 형태로 지랄맞게 내죠. 뭐? 상태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놓지 차라리 뭐 O2 개수를 여러분들이 따지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O2 개수를 따지고 상태를 신경 안 쓰는 게 더 편하긴 한데 근데 이제 화투에서는 이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게 만드는 게 화투에서 가르쳐야 되는 영역의 일부라서요. 그래서 상태에 대한 낚시질은 하지만 O2 개수는 O2 개수 하나하나 따져야 될 정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헬스 법칙 할 때 산소 개수 맞추려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산소를 제외한 다른 애들의 개수만 맞추면 알아서 산소 개수는 맞춰지게 됩니다. 보통 다. 실제로 이게 식이 어느 정도 이상 복잡해져도 물론 이거 지금 너무 간단한 거니까 꽤 복잡하고 재밌는 식들 많거든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이상 복잡해져도 O2 개수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그럼 복잡한 문제를 하나를 갖다 놓기 위해서
잠깐 제가 참고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재미있는 식을 되게 많이 보게 돼. 그러니까 이 헬스 법칙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이 세상 저 세상에 있는 식들 다 끌어갖고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식 구경하는 재미도 꽤 있습니다. 아무튼 헬스 법칙.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완자를 보면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냥 완자의 문제를 몇 개 같이 봅시다. 완자를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 메인인 건 141쪽에 6번이나 141쪽에 8번 같은 거. 6번이나 8번 같은 게 제일 메인인데, 사실 8번 같은 건 쉬워요. 왜냐면 실제로 그림을 그려준 상태로 헬스 법칙을 시키면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 그래서 얘는 계산적인 게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다릅니다. 8번에서 보면 C2H4의 분해 엔탈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C2H4의 분해 엔탈피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이런 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6번 같은 걸 먼저 봅시다. 6번 좀 더 쉽지. 6번이 우리가 딱 칠판에 해본 요거랑 비슷한 유형인 거란 말이에요. 6번은 다음은 세 가지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H2 더하기 2분의 1 O2가 H2O 리퀴드가 되는 반응, 요게 델타 H1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C 더하기 O2가 CO2가 되는 게 델타 H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2C 더하기 3H2가 2분의 1 O2가 되고, 그게 C2H5OH를 만드는 게 델타 H3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구하라고 한 델타 H는 C2H5OH 더하기 3O2, 그러니까 C2H5OH의 연소식이네요. 자, 그러면 저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좀 선호하는 방식을 그대로 써보면, 저는 이렇게 C2H5OH 적어놓고, 물론 이제 저야 설명하려고 칠판에 다시 적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 문제 거기서 그냥 하면 될 텐데, 일단 첫 번째가 C2H5OH가 보였죠. 그럼 위에서 C2H5OH가 보이는 식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화살표 해가지고 걔를 그대로 거꾸로 적어줘요. 2C 더하기 3H2 더하기 2분의 1 O2. 그냥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그럼 요 엔탈피는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델타 H3가 됩니다. 이것도 옆에 이렇게 싹 적어 놓는 거지. 됐죠?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 산소는 신경 쓰지 마라 하니까 요 산소는 지금 처리하려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그럼 요 산소는 신경 안 쓸 거고, 그러면 여기에 탄소나 수소들이 아직 가공이 덜 됐잖아. 그러면 탄소를 수소로 바꿔주는, 아니 탄소를 CO2로 바꿔주는 거 위에서 식 찾아보면 델타 H2죠? 델타 H2 쓰면 돼. 얘는 방향도 안 바꿔도 돼. 다만 뭐예요? 탄소가 몇 개? 2개네. 그치? 그 다음 H2가 또 여기 있잖아. 그러면 H2를 물로 바꿔주는 식이 필요하겠네. 그게 거기선 뭐예요? 델타 H1이죠? 근데 이게 뭐야? 수소 몇 개? 3개니까 3 델타 H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끝. 저는 이렇게 푸는 걸 제일 선호합니다. 머리는 가끔 복잡해질 수는 있어도 그냥 이게 제일 편해. 됐죠? 그래서 답은 3 델타 H1 더하기 2A 델타 H2 빼기 델타 H3 뭐 이런 식이 되겠지. 됐죠? 자,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저기 C2H5OH 더하기 3O2에서 출발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요. 여기다가 C2H5OH 더하기 3O2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반응해서 CO2 더하기 3H2O가 되는 걸 그냥 먼저 여기다 표시를 다 해두자고 하면 여기서 CO2 2개, 3H2O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게 델타 H겠네. 근데 이거는 좀 쉽게 그려질 만한 게 이게 뭔 걸 아니까 이거 발열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아래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하나씩 반영하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2H5OH가 뭐 이런 식으로 보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EC 더하기 3H2 더하기 2분의 1 O2가 되는 식 요게 되는 게 델타 H 요게 델타 H3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똑같이 표현을 해. 다만 이렇게 하면은 요게 3O2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걸 여기다가 2분의 7 O2 이런 식으로 표현해 둘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뭐 C랑 O2랑 반응한 것도 여기다 그려가지고 여긴 그러면 CO2가 2개 만들어지고 3H2가 남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 O2가 2개 사라져야 되니까 2개 빼면은 2분의 3인가요? 2분의 3 O2 이렇게. 꼭 저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 없어요. 저렇게 푸시면 돼요. 아, 이해도 안 돼갖고 그냥 이해를 안 하려고. 네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이게 훨씬 편하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냥 저는 둘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본인이 편한 걸로 하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딱 느낌이 오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되고 저건 안 되는 애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데 그건 잘 안 된다는 애들이 있어서 이건 그냥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꼭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 있어. 결합 에너지가 들어간 건 이렇게 푸는 게 편한데 걔는 왜 이렇게 푸는 게 편하냐면 지금 얘는 이걸 일일이 다 그리느라 힘든 거거든. 결합 에너지 문제는 딱 뭐만 있냐면요. 여기 뭐야 그 생성물 아니고 뭐예요? 반응물. 예. 반응물하고 여기 생성물. 이게 생명학과 막 분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막 분비물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반응물, 생성물이 있고 위에 다 끊어졌을 때 우리 원소, 순수 기체 원소 원자 상태 있잖아요. 우리 결합 에너지가 모든 결합이 끊어졌을 때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딱 요 세 가지 선만 이용하게 돼요. 결합 에너지 문제는 보통. 그래서 간단하니까 결합 에너지는 그냥 선을 그려서 하는 게 편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약간 9번 같은 느낌. 그쵸? 좀 다르긴 한데 9번도 결합 에너지 문제는 아니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오케이? 그래서 6번 같은 문제 그냥 같이 하나 풀어본 거면 충분하고 일단 완자에 있는 8번하고 9번 문제 되게 좋은데 8, 9번, 10번 다 좋은데 이걸 하려면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프린트에 있는 걸 한 뒤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프린트에 있는 것부터 합시다. 네, 프린트에 있는 거 합시다. 재밌는 생각이 떠올라 버려가지고 자, 그 프린트에 있는 걸 보시면요. 프린트에 있는 건 구성 자체가 조금 좀 소위 띠껍죠. 걔네들은 이제 어떤 거를 너희한테 요구하는 문제인 거냐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헬스 법칙 문제인데요. 사실은 표준 엔탈피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H2의 표준 연소 엔탈피를 보고, 그럼 얘는 H2 더하기 2분의 1 O2가 H2O가 되는 식의 델타 H가 마이너스 2
아이고 285.8kJ인 걸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를 전제로 하는 문제라서 그래. 그쵸? 표준 연소 엔탈피면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는 식일 거잖아요. 그치? 연소 엔탈피라 연소 반응 자체가 산소랑 반응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 이것도 해볼게요.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면 생성이 CO2여야 되니까 CO2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럼 그 재료로 흑연하고 산소가 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H가 얘는 개수가 어차피 맞춰져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93.5kJ. 자, 그 다음에 CH4의 표준 연소 엔탈피라는 것도 있으니까 CH4의 표준 연소 엔탈피 식을 적어보면 CH4 더하기 2O2가 CO2 더하기 2H2O가 되는 요거겠죠. 1212. 요 식의 델타 H가 마이너스 890.3kJ. 그러니까 표준 엔탈피의 메인은 이거라고 우리 지난번에 표준 엔탈피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이 식을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마지막 식은 뭐야? CH4의 표준 생성 엔탈피죠. 그러면 CH4의 표준 생성 엔탈피 식은 어떻게 돼? C 더하기 EH2가 CH4가 되는 요 식이죠. 요걸 이제 이 위에 세 개의 헬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라 라는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상태가 다 중요하긴 한데 보통 표준 엔탈피만 가지고 내는 문제에서나 상태를 조심하면 되고 헬스 법칙에서까지 상태를 그때그때 봐야 되게 내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통수 맞는 것보단 그래도 한 번씩은 보는 게 낫긴 한데요. 근데 이게 그게 있어. 만약에 이가 상태를 중간에 꼬아서 내잖아? 그럼 그냥 구할 수 없다가 돼버리지 답이 틀리게 나온다가 아닐 거거든.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약간 우리 화원 맨 앞에 아보가드로 법칙 얘기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그냥 개념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런 데서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조심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 실제로 막 화학식량과 뭘 이런 문제에서 아보가드로 법칙 신경 쓰면서 풀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개념 질문에선 상 이런 걸 조심하시되 헬스 법칙 같은 거 할 때까지 상을 계속 조심하면서 풀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럼 요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바로? 그러면 요것도 C 제일 처음 먼저 물질 C부터 조지면 위에 있는 C가 들어간 식 얘밖에 없어요. 그쵸? 순수 탄소가 들어간 식이 C 더하기 O2가 CO2가 되는 식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CO2 만들어주고 그게 마이너스 393.5구나 써주고요. 그 다음 수소도 바로 보이는 게 수소니까 또 이것도 수소를 이용한 식 바로 조져줍니다. 요거죠? 그러면 요게 EH2O가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요게 EH2니까. 그러면 요거 2배에서 갖다 놔주면 되는 거죠. 2배 하면 몇이냐? 이건 왜 깔끔하게 안 떨어지네요. 571.6이에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576.6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야? 이 둘이 만나서 역반응으로 얘가 딱 되는 반응식이 요게 딱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역반응인 거니까 얘는 그대로 역반응만 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890.3kJ. 제가 과정 중에 산소는 다 생략하고 그냥 했잖아요. 어차피 산소 개수는 맞춰집니다. 이 헬스 법칙을 하느라 필요한 만큼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헬스 법칙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쓸데없는 만큼 나올 거예요. 이거 개수 한 번만 맞춰볼까? 산수 개수 한 번만 맞춰볼게요. 봐봐.
얘가 되려면 필요한 산소 개수가 몇 개예요? O2 한 개죠. 자, 그리고 얘는 반응식 한 번당 2분의 1 O2가 쓰이긴 하는데 두 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O2 한 개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걸로 끝내면 안 되고 반응 전에 O2가 총 두 개가 원래 추가로 필요했네? 근데 이 식 보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O2가 몇 개예요? 두 개가 나와야 되죠. 그럼 딱 정확하게 상사할 수 있죠. 그래서 맞춰질 거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산소 개수 맞춰져서 산소 개수를 그냥 신경을 안 써버리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아, 물론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막 예를 들어 헬스 법칙을 하는데 O2가 O3가 되는 이 단계 섞여 있으면 이런 건 신경 써야 돼, 산소 개수.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를 가지고 계집거리를 해놨으면 이런 건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산소 개수는 나머지에 초점을 맞춰서 딸려오는 대로 그냥 써주면 된다. 되죠? 죄송합니다. 아, 이걸 토대로 완자 문제가 8번 정도는 그래도 같이 보일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완자 문제 141쪽에 8번 있잖아요. 그걸 보면 대번에 바로 기억에서 질문하는 게 C2H4의 분해 엔탈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C2H4의 분해 엔탈피식을 얘도 마찬가지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C2H4의 분해 엔탈피식은 뭐가 돼요? 2C 흑연 더하기 2H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거기에 있는 것들로 헬스 법칙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딱 들어있는 게 두 번째 줄이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애가 딱 탄소 흑연 2개 있고 수소 2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도착지인 C2H4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애잖아요. 그럼 그게 델타 H3네? 그럼 이게 뭐예요? C2H4의 생성 엔탈피가 델타 H3인 겁니다. 방향이 그렇잖아. 그럼 분해 엔탈피는 뭐야? 마이너스 델타 H3여야 되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얘기하는 C의 연소 엔탈피 이런 것도 이제 바로 이거는 연소 엔탈피 식은 쉽잖아. C 더하기 O2가 CO2가 되는 식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변화를 찾으면 얘도 위에서 두 번째 줄 하고 그 바로 아래 거네요. 세 번째 줄 거. 그러니까 즉 델타 H1이죠? 지금 델타 H1을 2분의 1로 나눈, 그러니까 델타 H1을 2로 나눈 게 탄소 흑연의 연소 엔탈피가 될 겁니다. 일단 이해돼? 다시 우리가 니은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탄소 흑연의 연소 엔탈피죠. 근데 흑연의 연소 엔탈피를 구하는 변화가, 그러니까 흑연이 연소식만큼의 변화가 일어난 게 딱 델타 H1만큼이라고. 왜냐면 딱 그 델타 H1 전에 있는 물질들이 흑연, 수소, 산소였거든? 그치? 근데 그 아랫줄에 있는 애가 이산화탄소랑 수소랑 산소거든. 그럼 수소는 안 변했고 탄소만 딱, 흑연만 딱 연소가 된 게 델타 H1만큼이지. 다만 델타 H1을 그대로 쓰면 안 돼. 뭐 해야 돼? 2분의 1을 했었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델타 H1이 아니라 델타 H3, 4, 2를 이용해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헬스 법칙 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냥 3 더하기 4 하고 빼기 2를 하면 되죠. 델타 H2는 거꾸로 올라와야 되지. 길찾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델타 H3는 그대로 가면 돼. 그리고 델타 H4도 그대로 따라오면 내려오잖아. 근데 도착하려면 델타 H2는 역행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델타 H2 해주면 되니까 식 자체는 델타 H3 더하기 델타 H4 더하기 빼기 델타 H2가 맞아요. 근데 니은은 틀려요. 2분의 1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적당한 난이도의 헬스 법칙을 내려고 할 때 딱 8번 같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 건 거기에 아주 약간의 양적 관계를 섞어 놓은 거지. CT24 14g이면 몇 몰입니까? 28인가 그럴걸? 24에다가 그렇죠. 28이네요. 그럼 14g이면 0.5몰이죠? 그러면 2분의 1몰의 완전 연소를 구하면 되는 건데 완전 연소 자체는 그냥 델타 24입니다. 그치? C2H4의 완전 연소는 델타 H4만큼 정확하게 내려오면 그 델타 H4로 내려온 거기가 이산화탄소랑 물이잖아요. 그럼 이게 델타 H4 자체가 C2H4의 연소 반응 맞죠? 그리고 이건 1몰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거니까 14g이 연소할 때면은 2분의 1 델타 H4 맞네요. 딱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정도의 그 적당한 난이도의 시험 문제로는 딱 요 정도가 나올 거예요. 좀 더 어렵게 내면은 좀 더 어려운 것도 나오겠지만 딱 요게 평균 난이도 정도가 될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못 찾겠어요. 맞아요. 찾는 게 연습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거 헬스 법칙은 그 훈련이 좀 필요해. 근데 그 길찾기 훈련만 하고 나면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결국은 하투는 모든 게 기체랑 반응 속도 두 개로 귀결되게 돼요. 왜냐면 나머지는 그 화투가 전체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나머지는 숙달이 되지 않아서 처음 듣는 게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지.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하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 딱 기체랑 반응 속도 빼고. 근데 여러분들은 반응 속도는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지. 자,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아까 얘기한 재밌는 생각은 이제 나머지는 같이 풀지 말고 여러분들이 풀어와서 또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게 제 재밌는 생각이었어요. 숙제입니다. 요 엔탈피 부분, 그러니까 142쪽까지 일단 이렇게 숙제인 걸로 할게요. 여기 뒤에 단원 마무리는 또 고담 숙제로 넘기고. 근데 우리 묽은용에게 총괄성 숙제였나? 안 하긴 했어요. 불쳐. 묽은용의 총괄성 문제를 아예 안 풀어봤어 아직? 풀어보질 않았어? 그래. 묽은용의 총괄성 문제도 좀 이렇게 골라서 풀어봐야 되나? 묽은용의 총괄성 문제 조금씩만 골라서 좀 풀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농도 환산은 같이 했었잖아. 네. 농도 환산 조금 풀어왔어? 그러면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겠네.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숙제는 네. 근데 농도 환산은 너네 지난번에 했을 때 안 어렵잖아. 그렇지? 안 어렵잖아. 거기가 그나마 제일 농도 환산은 천천히 해도 돼. 나중에 그냥 하셔도 되고요. 농도 환산 말고 그러면은 묽은용의 총괄성이랑 헬스 법칙 중에 어차피 묽은용의 총괄성 다 기억나요? 기억은 나는데 이미 좀 어렴풋하지 않아? 차라리 이번 주 숙제로는 헬스 법칙을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래서 이미 묽은용의 총괄성을 이미 한 지가 좀 됐으니까 거기부터 해야 돼라고 하면 걔도 어렴풋한 상태에서 풀게 되고 그래서 헬스 법칙도 그 다음에 또 어렴풋한 상태에서 푸는 것보다 지금 헬스 법칙은 차라리 제대로 알 때 그냥 풀고 그 묽은용의 총괄성은 차라리 다음 주 수업 때 다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풀어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쩔 수 없네요. 그냥 뒤에 내용을 그냥 진도를 나가는 게 낫겠네. 총괄성은 다음 주에 정리를 합시다. 총괄성 문제가 꽤 재밌는 게 많아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너네 학교 시험에서는 기체보다 총괄성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기체는 노골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안 갖다 놓을 거거든. 그러면 적당한 난이도의 어려운 문제만 갖다 놓고 보면 총괄성이 더 어려워요. 총괄성은 3차원 문제가 그냥 개념적인 게 들어가서 어려운데 계산까지 같이 시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난이도에서는 오히려 그 총괄성이 더 어려우니까 일단 총괄성은. 왜냐면 기체는 여러분 완자 정도의 문제는 같이 풀어보고 했을 때 괜찮았지. 막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을 정도는 아니잖아. 어렵긴 어려운데. 아니야? 제가 아닌가 본데. 일단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엔탈피 헬스 법칙은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게 뒤에 평형이네. 맞지? 평형은 재밌으니까 또 해야죠. 오케이. 이게 좀 걱정인 게 하나 있어. 화학평형 개념이 재미가 없거든. 아니 그냥 이게 좀 약탈당한 기분이 좀 강한데요. 화투에서 재밌다 싶은 개념은 화원한테 다 약탈당해서 사실 화원에서 여러분들이 평형을 안 하고 화투로의 평형을 처음 다루잖아? 그럼 화투 평형이 진짜 어렵게는 느껴질 수 있는데 재밌긴 훨씬 재밌었을 거예요. 근데 화원에서 재밌는 부분 다 다뤄버린 다음에 화투에다가 계산만 남겨놔갖고 조금 열받기는 하는데 뭐 어쩌겠어. 해야지. 자, 평형은 딱 여러분들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소하는 평형을 아예 안 할 확률도 좀 있어요. 아예 없다고 보이진 않아요. 헬스 법칙까지만 시험 범위 확률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형을 그래도 앞부분 그냥 다룰 때 같이 간단히 보기만 하고 문제는 일단 굳이 먼저 풀어볼 필요 없이 일단 개념만 들어두고 냅둡시다. 어차피 개념적인 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건 오히려 연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평형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광명은 그래도 애지간하면 상평형까지는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그냥 같이 해둡시다. 자, 개념 자체의 기본은 화원에서 썼던 평형 그대로입니다. 정반응 속도가 있고 역반응 속도가 있어. 그래서 정반응 속도는 가면 갈수록 점점 느려져. 이유는 재료가 되는 반응물의 양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우리 어떤 얘기였어? 그 반응물끼리 충돌할 확률이 줄어들면서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반응 속도는 계속 느려지는데 역반응의 속도는 계속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생성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생성물은 늘어나잖아. 근데 역반응은 오히려 그 생성물이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반응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형태의 가역 반응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A랑 B만 처음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이 반응이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A하고 B만 있으니까 정반응 속도가 충분히 빠른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A하고 B의 양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쵸? 재료로 사용되니까. 그래서 정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데 비해서 그 과정 동안 C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C를 재료로 하는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오게 되는 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오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평형이죠. 그래서 화학평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물론 화원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질문을 딱히 하진 않지만 화투에서는 그 질문을 합니다. 뭐? 얘는 실제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겉으로 보기에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질문이 화투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건 이제 평형에 대한 기본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럼 화원 화학평형과 화투 화학평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K, 요 놈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라고 부르는 애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Q라는 애입니다. 얘는 반응지수라는 애입니다. 이 각각 구하는 방법을 일단 먼저 적어볼게요. 평형상수 K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이거 뭐야? A하고 B의 이거 가우스 기호 혹시 뭐였는지 기억해? 몰롱도죠, 그쵸?
A하고 B의 몰롱도를 곱해요. 그걸 분모에 두고 분자에는 C의 몰롱도를 둡니다. 그럼 분모에 오는 게 결국 뭐야? 누구의 몰롱도의 곱인 거야? 반응물의 몰롱도 곱인 거고, 분자에 오는 게 생성물의 몰롱도 곱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얘는 식이 지금 너무 간단해서 이런 거고요. 만약에 이걸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식으로 바꿔볼게. N2 더하기 3H2가 2NH3가 되면 아까랑은 좀 달라. 왜냐면 얘를 N2의 몰롱도 곱하기 H2의 몰롱도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 아까는 뭐가 없었는데, 개수가 없었는데 지금 개수가 생겼잖아.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다.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거 풀었으면 뭐예요? N2 더하기 H2 더하기 H2 더하기 H2가 NH3 더하기 NH3인 거잖아요. 제곱 개념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분모에 N2의 몰롱도 곱하기 H2의 몰롱도 곱하기 H2의 몰롱도 곱하기 H2의 몰롱도 이렇게 됩니다. 즉 뭐야? 개수가 뭐로? 차수로 들어가면 돼요. 3제곱. 근데 그 이유는 그쵸? 그냥 얘가 원래 이걸로 풀어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평형상수를 만들었을 뿐이야. 그러면 분자에도 NH3의 몰롱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평형상수 K를 구하는 식인데 왜 이렇게 구하느냐? 그냥 이렇게 구하기로 정한 건데 정하고 나니까 정말 딱 알맞게 떨어지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얘네들을 몰롱도를 곱해서 이렇게 평형상수를 구한단 말이야. 근데 이 평형상수 K는 이때 어떤 농도를 대입하는 거냐면, 이때 대입해야 되는 농도는 이 식의 평형을 이루었을 때 그 평형 상태일 때의 농도를 대입해서 구하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그래서 이 반응을 0도 C기압 표준 상태 기준으로 해봤어. 그래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났더니 얘가 한 1몰 농도일 때, 그리고 얘는 한 2몰 농도일 때, 그리고 NH3의 몰 농도는 한 3몰 농도일 때 끝나더라 라는 걸 구한 거야. 그래서 K값이 그럼 뭐가 돼요? 4분의 9일 때로 구했잖아. 그쵸? 이렇게 4분의 9를 구해두잖아? 그러면 다음 그 어느 때나 얘네의 양을 얼만큼 준비하든 상관없이 항상 0도 C기압에서는 항상 K가 4분의 9가 나온 데서 평형을 이룹니다. 이게 평형상수의 의미예요. 상수라는 건 뭐야? 바뀌지 않는 값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형상수는 실제로 한번 구해두면 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나중에 다른 공간에서 N2와 H2의 양을 훨씬 늘려서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값이 4분의 9가 나올 때 평형을 이뤄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걸 구해두는 게 평형상수 K. 이게 진짜로 되게 단순해. 몰롱도로 해보니까 안 변하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몰롱도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이게 안 변하던데? 이게 만들어진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가 수학적으로 증명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수학적으로 설명되는 게 더 설명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 화학도 그런 게 되게 많고 얘가 딱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입자 입장에서 왜 여기서 멈추는지를 설명할 방법은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멈춘다라는 걸 알게 됐다의 개념에 가까워요. 이게 평형상수 K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적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여기 개념이 정리가 됐으면 이거 다시 지우고, 평형상수 K를 가장 쓰레기같이 표현을 해보면, 만약에 식이 AA 더하기 BB가 CC 더하기 DD가 되는 반응식이라면 A의 A제곱 B의 B제곱 분의 C몰롱도의 C제곱 D몰롱도의 D제곱, 이게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평형상수 K 값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라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 10분 있다가 사실 구라요 할 건데 일단은 지금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반응지수 Q는 이제 또 뭐냐? 얘는 구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아이고.
똑같죠. 실제로 똑같은 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상수 K와 반응지수 Q는 구하는 식 자체는 완전히 동일해. 그럼 어떤 차이를 갖냐면 아까 평형상수는 뭐라 그랬어? 평형일 때 값을 평형일 때 농도를 대입해서 구해 놓으면 절대 안 바뀌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반응지수 Q는 그냥 내가 실험을 할 때 그 실험 상태의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형 상태의 것, 얘는 현재 상태의 값을 대입하는 거야. 왜 이런 번거로운 짓거리를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K값과 Q값을 비교해 주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비교했는데 내가 지금 구한 Q값이랑 K값이 같아. 그럼 어떻게 돼? 지금이 평형 상태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Q값을 계산하는 거야. 근데 요건 어차피 그냥 평형 상태인 거니까 되게 쉽거든. 그러면 만약에 K값이 Q값보다 크다면 이건 무슨 얘기고 K값보다 Q값이 크다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뭐 당연히 간단한 얘기로는 평형이 아니란 얘기긴 하겠는데 그쵸?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야. 그러니까 앞으로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른 속도 상태로 진행될 거야. 둘 중에 나머지 하나는 역반응 우세.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역반응이 더 빠른 상태로 진행될 거야. 이렇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평형 도달까지 정반응을 주로 할 거냐, 역반응을 주로 할 거냐로 정해지는 거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정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 이렇게 표현해요. 이 중에 K 값이 더 클 때가 정반응 우세고요. Q 값이 더 클 때가 역반응 우세. 왜? 수학적으로 K가 Q보다 크다는 얘기는 K, 평형상수의 분자가 반응지수의 분자보다 커야 되고 분자는 뭐예요? 생성물이에요. 그러니까 Q가 K보다 작다면 분자가 커져야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생성물의 농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반응 우세인 거고. 오히려 Q가 더 크다면 뭐예요? 분자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역반응 우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 방향을 예측할 때 쓰이는 게 반응지수 Q. 이해돼요? 별거 아니지? K하고 Q는 구하는 식은 똑같아. 다만 대입해야 되는 값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학자야. 그래서 지금 딱 어떤 실험을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실험에 대한 K값을 지금 구한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K는 이미 평형 상태가 돼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실험을 진행해서 평형이 되고 나서야 K값을 구하든가 아니면 전에 구해놨던 K값을 갖다 써야 되는 거고 현재 바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구할 수 있는 건 반응지수 Q인 거고 내가 준비한 재료들의 양으로만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Q는 바로. 그렇죠. 그리고 대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전에 만약에 K를 구해놨었다면 전에 구해놨던 K와 지금 내가 준비한 재료를 이용해서 구한 Q를 비교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평형이고요. 평형의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은 요 놈입니다. 르 샤틀리에의 원리. 라고 저는 일부러 적어요.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사실 뭔가 이름이 간지가 나잖아. 그래서 좀 적는 편인데 실제로는 그냥 평형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평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이 평형을 깨서 이 반응식이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는 거 이게 평형이동이거든. 그 평형이동에 대한 내용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평형을 깨트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형 이동이 일어나려면 결국 일단 평형을 깨야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 평형을 깨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농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왜냐면 자 이미 평형 상태면 K값과 Q값이 같은 상태가 되겠지. 근데 내가 어떤 일부 농도를 바꿔줘.
근데 K 값은 그래도 변할 게 아니잖아. 얘는 평형일 때 농도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럼 K는 그대로인데 Q 값이 어떻게 되겠어? 변하겠지. 그럼 결국은 Q가 다시 뭐랑 같아질 때까지, K랑 같아질 때까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요게 농도가 변했을 때 평형 이동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해요.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반응물의 농도가 줄어들어. 그러면 뭐예요? 정반응을 할까 역반응을 할까? 역반응을 해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야 되겠지. 왜? 반응물의 양을 줄였으면 분모가 갑자기 확 작아질 거거든. 그러면 Q의 분모가 확 작아지면서 Q 값이 엄청 뛸 거 아니야? 그러면 Q 값이 K 값보다 큰 상태가 될 거니까 역반응 우세. 뭐 근데 그렇게까지 저걸로 계산 안 해도 반응물을 줄였으면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는 동안은 반응물을 다시 늘리는 형태여야 될 거잖아. 그래서 역반응. 근데 이게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몰수로 접근하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가 C인데 만약에 내가 B의 양만 확 줄였어. 그랬더니 그러면 얘가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기 위해서 역반응을 하잖아? 그럼 A 값이 엄청 늘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 평형 상수라고 하는 게 A 값이 고정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A의 몰수가 고정돼야 될 필요는 없어요. A의 몰농도도 고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고정되면 돼? 몰농도의 곱만 고정되면 돼요. 이 값이 고정돼야 되는 거지 각각의 몰농도가 고정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몰농도가 변해도 결국 이 K 값과 똑같이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일정하다 아니고요. 농도가 같아야 된다 아니고요. 몰수가 같아야 된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그냥 그 값을 이용해서 계산한 K 값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줄어들면 역반응을 하는 형태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고 반응물이 늘어나면 정반응을 해서 그 늘어난 반응물을 줄여야 되겠죠. 역반응, 그리고 생성물이 줄어들면 정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평형을 도달해야 되겠네요. 생성물이 늘어나면 역반응을 통해서 뭐 이런 아주 단순한 문제가 농도에 의한 평형 이동입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쉬워요. 보통 어떤 거냐면 늘리는 건 쉬워. 넣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N2 더하기 3H2가 NH3 요 평형 반응식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얘가 이미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N2를 더 넣어주잖아? 그럼 반응물을 넣어줬으니까 정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도 말은 새로운 평형이라고 하지만 그 새로운 평형에서의 K값은 원래 평형일 때의 K값과 같아야 돼요. 식이 바뀌지 않았고 조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농도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K값이 일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K값은 변하지 않는데 Q값이 바뀌어버려서 Q값이 다시 K값을 찾아가는 게 농도에 의한 평형 이동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생성물을 혹은 반응물을 줄이는 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일정 물질만 뺄 수 없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불꽃을 확 집어넣잖아? 그러면 H2만 갑자기 다 싸서 확 타서 없어져 버리겠지. 그러면 H2가 반응물인데 반응물의 농도가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역반응을 통해서 또 막 새로 평형을 찾아가겠죠. 이런 개념이야. 물론 큰일 납니다. NH3도 사실 인화성이라서요. 이거 불 붙이면 폭발을 일어나요. 실제로 어디였더라? 중동 한 국가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이 요소 이거 NH3 암모니아 합성 관련된 그거 관련 공장인가 저장소인가 그랬어요. 그 화학비료 저장소인가 화학비료 합성 공장인가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농도를 조작해 주는 걸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K값이 안 바뀌어. 다만 우리가 농도를 조작해 주는 순간 Q값이 변하면서 K와 Q가 원래 같아서 평형이었는데 우리가 농도를 조작해 주니까 Q값이 확 변해버렸어. 그래서 이 Q가 원래 K를 다시 되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농도에 의한 평형 이동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입니다.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은 단 뭐에만 영향을 주게 되냐? 기체에만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사실 평형상수 K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오진 않긴 했는데 우리 평형상수를 구할 때 빼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고체는 뺍니다. 일단. 왜 고체는 빼냐? 고체는 몰롱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차피 고체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평형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고체가 들어있으면 비가역이고 가역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체가 있어도 가역일 수 있거든? 근데 고체가 있을 때 가역이라고 하더라도 고체가 평형에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고체 농도 빼고 나머지 농도로만 평형상수 K값을 구하면 그 평형상수 K는 유지돼요. 그래서 고체는 빼고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용매는 빼고 구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용매 몰롱도는 너무 커서 그렇잖아요. 용매를 만약에 몰롱도로 구하면 진짜 더럽게 크게 나오거든. 왜냐면 소금 물의 대부분은 결국 뭐야? 물이야. 그리고 거기서 물의 몰롱도 구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럼 그 물의 몰롱도가 전체 값에 영향을 주는 게 너무 크지. 근데 이게 평형이동이 좀 일어난다고 해서 물의 몰롱도가 그렇게 크게 바뀔까? 안 바뀌어. 용매의 몰롱도는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값도 변하지 않으면서 전체 값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매의 몰롱도 빼도 됩니다. 뺀다고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런 건 이제 빼주게 되는데 그럼 주로 식에 남게 되는 게 기체예요. 그래서 대부분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순수 액체로만 된 식의 평형상수는 혹은 이 순수 액체로만 된 상태의 문제에서 어떤 반응에서 평형이동이 일어날 땐 압력에 의해서는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은 기체에서만 일어나긴 해. 근데 이건 과학 원리상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한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압력에 의해서 평형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라고 질문했는데 이거 압력에 의해서 평형이동 안 되는 건데 같은 이상한 낚시질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압력에 의해서 평형이동 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계산하고 문제를 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질문은 안 해요. 그래서 이 기체라는 조건은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자 어떤 게 좀 있냐면 K값과 Q값이 원래 같았는데 만약에 우리 압력을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Q값이 변해버립니다. 자, 왠지 볼게. 요 식으로 할게요. 요거 K값하고 Q값을 구하는 식 어차피 같은 거니까 N2, H2 세제곱, NH3 제곱 이거죠. 자, 만약에 N2의 몰롱도가 1이었고 H2의 몰롱도가 1이었고 NH3의 몰롱도가 1이어서 원래 K값이 1이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상태의 평형상수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전체 압력을 2배로 해주잖아? 그럼 전체 압력이 2배가 되면 NH3나 N2나 H2의 몰수는 그 자체로는 변해 안 변해? 일단 압력을 그냥 2배로 올려주기만 했어. 반응이 추가로 일어나진 않고 그냥 딱 압력을 2배로 해줬어. 근데 압력이 변했다고 해서 몰수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원래. 그렇지? 그럼 몰수는 다 일정하거든? 근데 압력을 2배로 하면 부피가 어떻게 되죠? 압력을 두배 불피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이거 여기서 다시 써야 돼? PV는 NRT. 이게 일정하다면 둘은 반비례 관계여야 되잖아.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가 절반이 되지. 그러면 모든 부피가 절반이 되면 모두의 몰롱도가 2배가 됩니다. 그렇지? 근데 그럼 Q값이 어떻게 되냐면 Q값이 원래는 얘랑 같이 1이었을 거거든? 평형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압력을 2배로 늘려주는 순간 N2의 몰롱도가 2가 되고 H2의 몰롱도가 2가 되고 NH3의 몰롱도가 2가 되거든? 근데 이게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야. Q가 몇이 되게 그러면? 16분의 4가 됩니다. 4분의 1이 돼요. 왜?
계수 때문에 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Q 값이 확 하고 흔들려요. 압력이 바뀌면, 몰농도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얘도 농도 때랑 똑같아. 결국은 농도가 변해버리는 거야. 압력만 바꿨는데. 그래서 이 Q가 지금 바뀌어버린 Q가 다시 원래의 K를 찾아가는 과정이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바꿔준 게 다를 뿐. 쟤는 위에 거는 농도를 직접적으로 바꿔준 거고 아래 거는 압력을 바꿔준 건데 아래 것도 압력을 바꿔주면 결국 뭐가 변한다? 농도가 변한다. 그래서 평형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K 일정. 대충 감 오지 않아? 이거 K 일정, 이거 K 일정 하고 한 칸 정도 남았으니까 얘는 K가 변하는 거겠죠? 네, 일단. 그래서 압력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요 얘기가 좀 메인입니다. 어떻게 평형이동이 일어날지를 그때그때 니들이 계산해서 해라 라고 하면 너무 빡세잖아.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압력이 높아질 때랑 압력이 낮아질 때 평형이동을 딱 한 가지 키워드식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 자, 이 키워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 돼. 자, 여러분들이 기체야. 그러면 압력이 엄청 높아졌어. 그럼 여러분은 그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몰수를 늘리고 싶을까요? 줄이고 싶을까요? 그치. 기차 입장에서 압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야? 부피가 작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부피가 작아지지 않아도 기체한테 주는 영향은 부피가 작아질 때 영향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분자수가 많은 것보단 분자수가 적은 게 나아요. 그래서 분자수를 실제로 기체 분자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의 평형이동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잖아? 그럼 이건 기체 분자수를 늘리는 방향의 평형이동이 일어나요. 즉 이걸로 기준으로 해볼게. 그럼 얘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압력을 확 올려주잖아? 그러면 정반응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압력을 확 낮춰줘? 그러면 역반응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요. 왜? 정반응은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기체 분자가 4개씩 사라지고 2개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정반응 할 때마다 기체 분자가 2개씩 사라지는 식인 거고 역반응은 할 때마다 기체 분자가 2개씩 늘어나는 식인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이 압력을 늘려주면 기체 분자수가 줄어드는 방향, 즉 정반응을 우세로 해서 평형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압력을 낮춰주면 역반응을 해서 낮아지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표현은 해. 저렇게 이해하는 게 개념적으로는 제일 쉬워요. 근데 우리 계산적으로 접근해보면 이거 당연해요. 우리 이미 아까 해봤지만 압력을 높여주잖아? 그러면 모든 애들의 몰농도가 다 어떻게 돼? 압력이 높아진 배수만큼 몰농도가 커져요. 왜?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가 절반이 되잖아. 부피가 절반이 되면 몰농도가 2배가 되죠.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모든 애들의 몰농도가 커지거든? 그러면 기체 분자수가 많은 쪽이 제곱이 더 많은 상태잖아. 그러면 만약에 압력이 2배가 됐어? 그러면 애들의 몰농도가 다 똑같이 2배가 되긴 하지만 이 차수가 높은 쪽의 값이 더 크게 증가하지. 그래서 그 차수가 높은 쪽의 값이 커지고 차수가 낮은 쪽의 값은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로 Q값이 형성됩니다. 그럼 그 Q가 다시 원래 K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수가 작은 쪽으로 애들의 기체가 옮겨가야 K값을 다시 맞출 수 있겠지. 가 되는 거야. 이게 더 싫어요? 그럼 앞에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둘 중 하나로만 이해하면 돼. 사실 저는 저쪽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냥 계산적으로도 이해해보고 싶으면 한번 이것도 이해해보면 좋지. 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저것만 이해했으면 저걸로 그냥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차라리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본 다음에 해보잖아? 그러면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되고요.
됐지? 자, 이제 세 번째 평형이동입니다. 그래, 뭐 다 지워 그냥. 지우기 시작한 김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K랑 Q가 뭔지는 이제 다 아니까 지우고. 세 번째 평형이동은 뭐냐면 여기다 할게요.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이에요. 얘가 아주 특이점을 갖는 애예요. 자,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은 왜 특이하냐? K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Q 값이 갑자기 확 깨지면서 원래 K를 되찾아가는 게 앞에 두 개의 평형이동이었다면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은 Q가 K랑 달라졌고 나발이고 그냥 아예 진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요. 왜 그런지 얘기해 볼게. 자, 우리가 화원에서 평형을 얘기할 때 농도만 얘기했어. 근데 사실 화학 반응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원래 온도입니다. 왜냐? N2 더하기 3H2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이걸로 하면 제가 좀 찔려요. 이게 지금부터 팩트를 적을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위한 구라를 적을 거라서 좀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C로 할게요. 자, 이런 평형 반응식이 있다고 쳐봐. 자, 근데 요게 일단 전부 그냥 기체로 할게요. 기체냐 아니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신경 안 쓰려고 기체로 다 해놓고, 자, 얘가 정반응이 뭐고 역반응이 뭐고 해서 일단 평형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얘가 온도를 우리가 올려줬어, 갑자기. 그러면 얘는 온도를 올려줬을 때 평형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게 물론 어떻게도 접근할 수 있냐면 저 압력처럼 PV는 nRT로 접근해서 온도를 올려줬으니까 부피가 커지겠네. 그럼 온도를 올려줬으니까 부피가 커진 만큼 평형이동이 일어나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게 온도를 올려준다 해서 지금 이 식에서 온도가 의미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73켈빈에서 546켈빈을 올려야 돼요. 273도씨를 갑자기 올려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왜? 이렇게 해야 온도가 2배인 거거든, 여기선. 이거는 사실 0도씨, 섭씨로 따지면 0도씨에서 273도씨까지 올리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실험에서 이딴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야. 그래서 온도에 의한 농도 변화는 오히려 생각보다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에 크게 영향 주지 못해요. 이 정도로 크게 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이렇게 크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농도를 바꾸고 농도를 바꿨기 때문에 평형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것도 있냐면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할 때는 부피 일정이라는 조건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온도에 의해서 농도는 안 바뀌어. 그 상태로 니들은 계산해. 이런 식의 조건을 주기도 해요. 농도는 이제 그 이후에 반응으로 바뀔 수 있어도 온도가 농도를 바꾸진 않아. 이런 조건을 이제 주는 거지. 즉 이건 빼. 그럼 이걸 뺐을 때 온도가 왜 평형이동을 일으키는가는 뭐가 남았을까? 자, 이제 우리 화투에서의 반응식은 이렇게 되면 식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 열화학 반응식. 델타 H가 꼭 적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델타 H가 0보다 작다라고 주어지잖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돼요? 정반응이. 이거 무슨 뜻이야? 쪽지 시험을 봤어야 되는 건가? 델타 H가 0보다 작아. 무슨 뜻? 봤어야 되네. 발열.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발열. 그래서 얘는 정반응이 발열이라는 뜻이야. 그럼 역반응은 뭐라는 뜻이게? 흡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열 반응의 속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빠를까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빠르다 느리다 말고 잘 일어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날 조건은 고온일 때야, 저온일 때야? 저온일 때입니다.
왜? 온도는 항상 누구의 값이다? 주변. 주변의 값이다. 근데 열을 방출하고 흡수하고 하는 건 누구야? 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열을 방출하면 그냥 전체 열량이 늘어나요. 걔가 열을 흡수하면 전체 열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과 합쳤을 때 전체 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출하긴 힘들고 흡수하긴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반대로 전체 열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열을 방출하기가 좋은 상태가 되지. 그치? 그리고 열이 많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 열이 적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다는 얘기. 그래서 온도가 높다는 얘기가 곧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가 곧 발열 반응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발열 반응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냥. 어이! 흡열. 예. 흡열. 예. 흡열 반응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흡열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가 흡열 반응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평형이 뭐였어, 결국?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이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두 개가 같아지는. 뭐 역반응 우세는 좀 달라요. 역반응 우세는 이 반응이 느려지고 이 반응이 빨라져서 같아지는 거거든. 근데 뭐가 됐든 아무튼 하나는 느려지고 하나는 빨라져서 같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온도를 높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발열 반응의 속도가 확 느려지고 흡열 반응의 속도가 확 빨라져서 이미 지금 평형일 수가 없는 상태, 두 속도가 같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농도에 영향을 못 줘. 그 줄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Q값과 K값이 지금 같은데도 갑자기 평형 이동이 일어나요. 갑자기 얘네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해요. 온도를 높여주면. 왜? 속도 자체가 변해버린 거니까. 즉 뭐야? 이미 우리가 알던 K는 지금 온도 조건에서의 K랑은 다른 거지. 아까 얘기했죠. K값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가 구라라고. K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딱 한 개 있는데 그게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K 평형상수를 얘기할 땐 항상 온도 조건을 달아줘야 돼. 몇 도에서의 K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왜? 온도를 바꾸면 K값이 달라지거든. 왜? 평형이 일어났다가도 그냥 온도를 바꾸면 이 속도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선생님 근데 부피 변화도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이거 고체로 해도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은 일어납니다. 사실 고체는 온도 바꿔준다고 농도가 변할 일이 없지 않고, 그러네요. 고체로 하면 안 되겠네요. 액체로 할게요. 액체는 열팽창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온도 조금 바꿔준 거 가지고 그 부피가 바뀌고 이런 농도가 바뀌고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이게 액체 반응이어도 결국 액체 반응에서도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은 일어나요. 분명히 진짜 딱 온도 변화를 시켜주면 Q값이랑 K값이 거의 오차도 없이 같거든요. 그 조금 온도 바꾼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조금의 열팽창 때문에 생긴 변화는 영향을 못 줘. 실제로 그때 그냥 K값이랑 Q값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냥. 근데 갑자기 막 얘가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 거지. 반응을 막 하는 거지. 왜? Q값과 K값이 같다고 착각을 한 거니까. 왜? K값 자체가 어떻게 버린 거니까? 바뀌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온도가 높으면 어느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고? 흡열 반응 쪽으로의 평형 이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온도를 낮추게 되면 발열 반응으로의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가 온도에 의한 르샤틀리에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요. 촉매에 의한 평형 이동이 있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습니다만 아시면 돼요. 네.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뒤에 내용 안 할 거거든? 이제 뒤에 내용이 아직 좀 남았어. 근데 그런 거 이제 남은 게 수득률이랑
그 상평형 딱 그 두 개가 딱 남았는데 그건 이제 그냥 다음 주에 할 건데 어차피 시간이 좀 남았는데 뒤에 내용은 안 할 거니까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 할게요. 이거 그냥 개념만 한번 이해해보고 가자. 이게 그래도 얘네들처럼 직접적으로 뭐 계산하거나 할 일이 없는 것 뿐이라서 자세히 알 필요가 없는 거지 개념 자체는 그래 좀 알고 있는 게 낫긴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촉매의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촉매가 뭐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줘요. 근데 사실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 때도 그랬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면 평형이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야 되겠지. 온도 때 그랬잖아. 온도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줘서 평형이동이 일어나게 만든 거잖아. 물론 온도를 변화시켜줬을 때 얘는 어떻게 되니까 정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역반응 속도는 느려지다던가 혹은 정반응은 느려지고 역반응은 빨라진다던가 하니까요. 근데 그럼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은 어떻게 될까? 사실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평형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오히려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은 그래서 다룹니다.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은 촉매를 넣어줬다고 그냥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안 일어난다가 사실 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이게 중요한데 촉매가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거든. 기억하십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건데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원래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이 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와야 되지. 근데 촉매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좀 낮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A가 B를 갈 때 만족해야 되는 활성화 에너지가 줄었지. 근데 B가 A를 올 때 만족시켜야 되는 활성화 에너지도 줄었잖아. 그래서 정반응이랑 역반응이랑 똑같이 빨라져요, 그냥. 그래서 평형이동이 안 일어납니다. 둘 다 빨라져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 건 맞는데 촉매는 촉매의 역할은 평형까지 빨리 가게 만드는 거지 평형을 깨지 못합니다. 그래서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두는 게 맞겠네. 네, 그렇게 두는 게 맞습니다. 여기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안 일어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루는 거였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평형 이동, 르 샤틀리의 원리입니다. 됐죠? 실제로 이제 평형이동은 계산을 좀 하게 돼. 그리고 평형이동은 계산 영역이 그래도 꽤